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한국과 세계 다른 나라는 이미 12월 4일 월요일이 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맘때쯤이 되면은 세계 모든 언론들이 과연 올해 한 해는 어땠었고 다음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예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2018년 세계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기사의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누가 그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는지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편집장까지요 앞에 이렇게 말을 쓰고 누가 이 기사를 작성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지금 15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한 2배 정도 분량 되거든요.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2018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큰 흐름을 편집장이 짚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분위기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는 더 이상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위치, 사람들에게 추측만 하게 하는 그런 위치의 지도자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북한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따로 이슈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는 2018년 목차는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일부를 전해드리게 될 텐데, 오늘은 일단요. 이렇게 보면은 2018년도 이미 예정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캘린더가 있고, 미국을 따로 구분을 했고, 미국을 제외한 여러 중미 남미를 아메리카즈로 함께 묶었고, 아시아를 전하면서도 아시아는 인도라던가 또 뭔가 호주의 에너지 사태 너무 많잖아요. 일본도 지금 이제 상징적인 뭔가가 바뀌고 왕권에서, 그리고 중국은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동, 또 아프리카,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인 이슈를 나눴고, 유럽을 크게 리뷰를 한 다음에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영국을 따로 뗐고, 유럽에서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 국가니까 프랑스도 뗐습니다. 그리고는 뉴스라는 게 항상 좀 어두운 내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피니스 인 2018년에서 핑크빛으로 리스트에 보면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즈니스와 파이낸스를 따로 뗐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 했는데, 이제는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테크놀로지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더하지만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에도 들어오고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따로 묶었고, 그 밖에 이제 마지막 컬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코노미스트의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사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촬영이라고 해서 거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휴대폰을 가지고, 글쎄 여러분들과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니까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보이스보다는 비디오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이스를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를 따로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왜냐하면 보이스뿐만이 아니라 또 저의 표정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바디 랭귀지 같은 것을 보시면 또 뉴스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너무 엉성하게 제가 올려놔가지고 아이폰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났었던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이 2018년을 쭉 본 것인데,
2018년을 어떻게 봤느냐면 이 사람은 데니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데니엘 프랭클린이 2006년부터 이코노미스트의 그 편집장을 했는데 원래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83년부터 이코노미스트에서 일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고요. 이 데니엘 프랭클린 씨는 2018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네, 제가 지금 이게 비디오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제가 시험 삼아서 표지가 이렇게 됐다고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서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줄만 쳐놓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간추려 드릴 그런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The World in 2018에서 데니엘 프랭클린 씨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8년도 역시 좀 뭔가가 댕그렁댕그렁거리는 뭐 일이 많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약속된 해라는 거예요. 영국을 포함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발행되는. 그리고 뭐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받는 것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로 노스코리아가 나옵니다.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벼랑 끝에 그 여러 가지 그 노스코리아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2018년에 계속될 것으로 봤고, 그리고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가면서 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기쁨을 줄 만한 그런 그 페이스를 2018년도에 유지할 것이고,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그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강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이제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진핑이 정말로 그 사람이 개혁가인가? 이코노미스트 표현이에요. 도대체 how much of reformer he really is. 그는 정말로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개혁가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가인가? 아니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당대회도 했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함축됐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오면은 유럽도 어두운 면도 있지만 2018년이 봄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프랑스를 보면은 그 이마누엘 마크롱의 그 야망이요. 역시 개혁에 대한 야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프랑스를 보게 될 것이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 뭐 돈을 많이 주면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그 탈퇴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태리의 그 선거가 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아주 그 좀 그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2018년은 세계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11월 달에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하원 의원 전원, 그리고 상원 의원은 100명 가운데 33명, 3분의 1을 뽑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다수당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 백악관, 뭐 더불어서 연방 그 대법원까지 다 다수인데, 그런 것도 그 볼만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더군다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그 평가의 결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도 브라질하고 멕시코 이 두 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 해에 똑같이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12년에 한 번 그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콜롬비아에도 뭐 선거가 있고요. 베네수엘라도 늘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니콜라스 마두로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면은 피델 카스트로 패밀리의 시대가 끝나게 되잖아요. 1959년도 피델 카스트로로 시작해서 이제 라울 카스트로 동생에게 그 정권이 넘어갔는데, 2018년 내년에는 동생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가 하면은 뭐 일본의 그 아키히토 왕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지금 일부 왕족은 돈 주고 리츠카르튼 호텔에서 젊은 그 왕세자에 의해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2018년에 세계가 다 같이 지켜봐야지만 되는, 또 지켜보게 되는 이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비즈니스 리더들은 자신들이 좋건 싫건 점점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2018년도 뭐 당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머셜 그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 없는 자동차들, 인공지능, 또 뭐 컴퓨터도 요즘 너무 발달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촬영은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런 그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과연 그 정치와 그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전부 긴장이 있으니까, 과연 일반 사람들은 그 긴장에서 어떻게 그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이벤트 섹션도 끼워 넣었다. 이게 뭐 그 편집장이니까 당연히 그 잡지를 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긴장을 탈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역시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나 캐나다에 가면 마리화나가,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행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이전에 미국에서는 유타가 더 먼저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는 평창 올림픽도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축구인데 이제 그 사카라 풋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있죠. 월드컵. 그 밖에 이번 월드컵은 또 괄호 열고 미국이 떨어지고 그 작은 아이슬란드가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적으로는 2018년 그 말이 되면은 메리 포핀스가 돌아온다네요. 메리 포핀스가 이제 다시 어떠한 형태로 이거 영화로 만들어져서 돌아오는가 보죠. 저도 몰랐습니다. 아직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18년에 우리가 볼 것이다 하고 잡지 그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이 쭉 그 리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우선 그 미국의 2018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애매모호함의 끝, 이런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두 사람, 뭐 그 두 사람 사이엔 당연히 핵이 있죠.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카, 평소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기사를 작성한 그 기자들의 이름을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스코리아가 결국은 미국의 포지션을, 세계에서의 미국의 포지션을 정하게 될 것이다. 왜 세계에서의 미국의 포지션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아니면 뭐 다른 뭐 몇몇 국가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동맹국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세계에서의 포지션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는 그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에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로 혼돈시키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 세계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그 했었는데, 2018년에는 정말로 이 북한과의 그 긴장, 그로 인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야지만 되는데, 보여줘야지만 되는데, 간단하게 뭐 복잡한 거 다 이제 뒤로 하고 외교냐 전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를 선택하느냐 전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질서를 아시아에 계속 지금처럼 유지를 하는데, 전쟁을 택하지 않고 이제 그 외교적으로 선택을 할 때 북한 문제를요, 아시아에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때는 중국과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그 첫 해 올해에 그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가 국민에게 그 신경가스를 그 쐈을 때 세계의 경찰로서 그 후보였었을 땐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니 세계 경찰로서 막 그곳에 그 크루즈 미사일도 보내고 했잖아요. 마치 로널드 레이건이나 아니면 빌 클린턴 뭐 쉽게 비교하자면 그런 시대처럼 절대로 그 버락 오바마 시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그리고도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좀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지적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 그 철군을 한다 하면 철군하는 날짜 같은 것을 웬만큼 정확하게 밝히고 해서 말하자면 미국의 그 적으로 하여금 뭔가를 그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더 많이 파병하면서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날짜 타임라인 같은 것은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나토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후보였었을 땐 그렇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뭐 나토와 대강 그 협조를 잘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같은 것은 11개 국가들이 들어가서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래서 이게 역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 전략인데도 그거를 없애버렸고 지금 중동에서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고 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뭐 그게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서는 뭐 없애버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유엔이 나옵니다. 유엔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는 북한을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이 아닌 그 매체로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난 25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힘든 아주 힘든 문제 덩어리, 골칫덩어리를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이나 군사적인 행동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사치를 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사치를 누릴 수가 없게 돼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 때문에 핵탄두도 지금 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 뭐 어디까지 오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늦춰 잡아도 2019년 뭐 좀 2019년 좀 앞부분에요. 그럼 내년 후년이 되죠. 그 앞부분이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북한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앞서서 그 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것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미국이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마오쩌둥이 그 1960년대가 되겠네요. 거의 이제 폭탄을 갖게 됐었을 때. 그때도 이제 웬만큼 뭐 어떻게 약간 그 뒤로 가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그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그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이 이란 돈 같은 것 많이 갖고 있다가 그런 것 이렇게 돌려주면서 핵 협상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제 북한이. 그런 것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요. 쭉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동맹국이라고 해서 항상 그 국가 간의 동맹국과 우리의 이득이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일본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일부 군이라던가 그런 군인이라던가 위험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의 땅은 미국의 메인랜드는 안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뭐 한국과 일본은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이게 꼭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자국은 안전하고 파트너 국가들 국민들 막 숨질 수 있도록 이것을 일을 할지를 쳐다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 뭐 100년 정도요, 한 세기 정도를 아주 뭐 그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설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역시 또 그 북한과 관련돼서인데, 만약에요, 이 그 북한이 붕괴를 한다면, 북한이 붕괴를 하고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공산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다 퍼뜨리고 싶고 그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해외 정책을 해왔던 게 미국인 겁니다. 그 국제 정책의 하나로 한국을 공산화시킬 수 없고 일본도 공산화시킬 수 없고 해서 미군이 많은 그 여러 가지를 뭐 어느 부분 정도는 좀 그 부담을 하면서 그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이제 멸망하고 말면은 미군이 그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얘기도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때 이게 북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합쳐져서 그 합쳐진 한국이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은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가?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가? 뭐 6.25 전쟁 때처럼요. 한국전 때처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억제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 공격, 군사력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동맹국들도 편안해지고 중국과의 어떤 그 신뢰감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역시 이 세계적인 시스템, 글로벌 그 시스템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 그 추측하게요. 게싱하게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18년도에는 더 이상 그 게싱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잡지 그 이코노미스트의 2018년 예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실험이 아니라 시험이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사운드 소리도 나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녹음해 놓은 거 다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겠습니다. 편집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리얼리티인데요. 리얼리티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 관해서 예측한 것 이전에요. 제가 먼저 또 하나의 그 아시아 사태에서 또 그 북한 이슈를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홍콩의 그 도미닉 지에글러 씨가 쓴 겁니다. 시면을 응시하다 하면서 사진 자체도 김정은이 딱 그 망원경으로 어디를 들여다보는 우리 평소에 이 사진 봤었어요. 어디선가 그 사진을 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결국은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그 핵 벼랑끝 그 전술 같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트위터에다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었고 극단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는 어쨌든 뭔가를 그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북한이 계속 그 뭐 태평양 그야말로 빈 그 MT 태평양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만 그 실험 자체가 미국에 그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아무리 그 북한이 그런 일을 했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트윗한 것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일, simply won't happen, will not happe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트윗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아닌 척 눈 감고 아직 멀었어. 북한이 뭐 그게 뭐 소형화가 됐겠어. 기술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닌 척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사태가 그야말로 이제 서서히 굴러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가 몇 개월 전에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쿠바 미사일 사태보다 훨씬 그 위험하다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쿠바 미사일 사태 때도 사실은 주인공이 뭐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뭐 핵 버튼을 뭐 그 손가락을 만지작 거리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뭐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더 많이 갖고 있었고 이 그 케네디도 조금 그 스타일 구기면서도 그것을 뭐 누르지 않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내년에는 반대로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모든 그 지금 일들이 김정은 사이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김정은 손가락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점은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의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이 리더의 캐릭터와 긴장과 서로의 마음을 잘못 읽은 데서 오는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같은 것이 너무 위험하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에요. 그 점을 이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들을 차갑게 식히고 좀 뭔가 좀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시도 자체가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하에도 많이 숨겨놓고 이제는 뭐 요즘은 이동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주입 같은 것도 보지 못하고 하니까는요. 그리고는 이 적대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 뭔가 핫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외교 관계죠. 뭐 커먼 센스에 따른 그런 그 핫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그 김정은에 대해서도 뭐 나쁘기는 하지만 그가 뭐 미치지 않았다라는 인식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그 해야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이 사담 후세인 그 무마르 가다피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핵들을 포기한 뒤에 어떻게 됐는가? 뭐 죽어버렸어요. 미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또 더군다나 이란과의 핵 협상도 미국이 전 대통령이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없애버리면 미국과는 협상해봤자 그것도 안 되는 거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적절한 그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에서든 군사적인 옵션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 한국, 북한, 미국,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뺐네요. 이런 나라들이 앉아서 결국은 그 예전에 그 포츠담 그 회담처럼요. 그 북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듯이 긴장을 좀 빼면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개발은 금지시키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는 것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전반적으로 외교 관계, 경제 관계를 또 북한이 다른 그 주변국들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그 평화를 그 만들어 가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The World in 2018에서의 또 북한에 관한 또 하나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아시아, 중국, 또 뭐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전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다음 주에라도 적절하게 시간이 된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슈에 대해서는 큰 그림만 전해드리겠어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쇼는 계속된다. The show goes on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쇼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 좋은 뉴스가 나왔죠. 어젯밤이었습니까? 그제밤이었습니까? 어젯밤이었나요? 이제 그제밤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네요. 토요일 새벽에 미국 날짜로 이제 세금 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하원과 상원안이 통과됐으니까 하원안과 또 같이 이제 맞춰보고 결국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 밖에도 그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경제적으로는 뭐 올해에 이어서 2018년 내년에도 계속 규제를 푸는 것을 강화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국제 간의 그 무역 그 협정을 다시 이루는 거, 뭐 한미 FTA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슬로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행정부의 스캔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지금 뭐 당연히 국무장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등 뭐 굉장히 어수선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2018년도에 미국의 그 선거인데 여기서 지금 그 하원의 경우에는요 아주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지금의 그 정치 기류로 보자면 하원에서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있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또 환경이 달라지면 또 그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원은 그렇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원이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뭐 탄핵이라는 말을 자주 쉽게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것 그리고 또 이제 드러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탄핵 같은 것으로 엮을 수 있는가 적어도 그 시도는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아주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중요하죠.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어떻게 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뭐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그 뉴스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이 이코노미스트도 The World if 만일 이렇게 하고 작은 칸에다가 써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수주의가 더 득세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완전한 공화당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지출도 굉장히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 트럼프적인 정서도 이미 강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지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뉴욕인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한 제가 7분 정도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검사 앞에서 내가 FBI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한 마이클 플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 말인지 모르는데 가둬버려라. Lock him up. Rock him up.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행렬에다가 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찾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시계추 이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2020년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뭐 4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유력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뭐 항상 이렇게 그 언론에서는 하던 일을 하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에 당연히 그 재선에 나가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나이가 79세가 되나요? 78세가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생일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 지난번에 조 바이든 부통령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8세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79세가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참 아까웠었지만 버니 샌더스도 2020년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지는 79세가 되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는 뭐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이 인디안 피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학계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라기보다 학계에서요. 그러기 위해서 인디안계라고 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포카혼타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일 수 있는 스토리도 갖고 있고요. 13살 때부터 아픈 뭐 아버지를 엄마가 간호하게 됐고 아버지도 또 나중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 일찌감치 뭐 미장원 같은 데서 일했다고 하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살 때 너무 디베이트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등등 아무튼 그 스토리가 많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얘기가 조금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은행이라던가 이런 권에 아주 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세대의 여러 사람들 공화당에서는 뭐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금 지금 무소속이죠? 당적을 바꿔가지고요. 공화당이었다. 지금 무소속으로 기억되네요. 네. 있고, 아니면 뭐 디즈니의 CEO도 있고, 또 또 많아요. 기업인 가운데서도 하워드 슐츠도 있고, 스타벅스에 마크 저커버그도 있고, 페이스북에. 그리고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카멜라 해리스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죠. 엄마가 인디안계, 아빠는 자마이칸계, 굉장히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우성인자만 타고났어요. 엄마와 아빠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뭐 이제 정치에 때가 많이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리 부커라는 뉴저지. 근데 이 사람은 상원의원인데 블랙이잖아요. 블랙이고 전에 뭐 뉴욕의 시장도 했지만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왼쪽 민주당의 좌쪽에서 좌파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우파란 말도 하기 싫고 좀 진보 아주 극단적인 조금 더 강한 아주 강한 진보에서 볼 때는 너무 중도라는 얘기 그런 것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훌리안 카스트로라는 이런 이름들은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시장이었고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택부 장관 했잖아요. 근데 가장 높게 한 게 주택부 장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굉장히 2020년을 향해 나가면서 내년에도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들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을 더 이제 공화당 쪽 뭐 이런 쪽에서도 찾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뭐 앤드류 쿠모 같은 뉴욕 주지사도 뭐 예상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아무튼
그리고 요즘은 점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2020년 정도가 되면은 블랙 여성 요즘 그 텔레비전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때를 떠나서 본인이 뭘 차리고 하더니 조금 사람들 시야에서 멀어지긴 했는데 지난해에 좋은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요. 뭐 12 Slave 뭐 그런 영화였던가요? 네. 2020년에는 정말 오프라 윈프리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그 들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2018년의 세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꿈이 세상에 공표되고 나서 50년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와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미국에 관한 것 일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50년 하면은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꿈이 이 사람이 68년도 그 4월 4일에 암살됐지만 마틴 루터 킹이 있었기 때문에 린든 존슨이 결국은 1964년도에 민권법이라는 것에 서명을 해서 학교 뭐 흑백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서 뭐 흑인은 이쪽으로 들어간다던가 우리는 흑인은 받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을 법으로는 못하게 했고 인종뿐만이 아니라 성별, 종교 또 그 국가의 차별도 금지하고 1965년도에는 투표권까지 줬잖아요.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장 큰 그 성과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그 비폭력을 그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말콤 X가 너무나 급진주의였으니까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도 그 당시는 뭐 케네디 행정부였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말콤 X를 껴안느니 마틴 루터 킹을 껴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로 공모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마틴 루터 킹 때문에 미국에서 소수 인종들이 더 빨리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 종교 이런 것들도 더 줄어들게 빨리 이런 게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을 아무리 누가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그의 그 빛나는 별 뭐 개인적인 뭐 여성 관계가 복잡했다 뭐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평가를 할 일이고 굉장한 일을 이뤄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틴 루터 킹에게 적어도 마틴 루터 킹 그 생일 뭐 1월 15일인가요? 그때가 되면은 한 번씩 꼭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계속 미국에서 이제 인종 문제 같은 것이 얘기가 돼서 1964년도에는 흑인 가운데서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민권법이 통과하고 했어도 그 민권법이 일찍 통과했었어요. 그 달로 보면은 미시시피주에서 7%밖에 안 됐는데 2012년에는 13% 그러니까 거의 배 인구비와 비슷해요. 미국의 인구가. 미국이 뭐 히스패닉계까지를 포함한 백인 인구가 많잖아요. 뭐 70%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 같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인종 문제에 있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잖아요. 부족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무런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버스에도 뒤에 가서 앉아야지 되고 뭐 아이들 백인 흑인 다른 학교에 다녀야지 되고 그런 일은 적어도 법적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멕시칸 이민자들에게 뭐 마약 딜러, 강간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버지니아주에서 납치기를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도 very fine people이라고 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도 아니고 very fine people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어쨌거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그 동조하는 그런 그 비율도 많이 있습니다만
운동계에서 백인들은 그럴 일도 없지만요. 차별을 안 받으니까 백인 운동 선수들이 뭔가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앉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Son of B. 무슨 욕까지 했잖아요. 그 대중 유세에서 그렇게 이게 블랙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을 좋아하고 소수 인종들을 무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DNA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그의 아버지도 KKK단과 같이 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던 적도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I have a dream이 이제 그 50년이 되는 해인데 내년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구적으로 숫자적으로 백인이 줄어들고 더 많은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백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초조해서 이민을 막아야지 된다고 하고 그 약간의 그 불미한 사건을 더 크게 보여주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백인들의 기본적인 잠재적인 아니면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생각에 동조하는 소수인종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마치 정말 본인이 그 종살이 하면서 다른 종을 엄청 더 짓밟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좀 어떤 때는 정말 안 됐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미국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수 인종이면서 소수 인종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소수 인종이 못됐다고 백인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백인 가운데서 피부 색깔만으로 누구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을 싸잡아서 백인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백인 우월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르게 넓게 해석을 하면서 백인은 괜찮아. 질서도 잘 지키고 소수인종 이러니까 욕먹어. 문제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에이시안이 다수가 됐고 에이시안이 힘이 많다면 백인을 백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에이시안을 에이시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인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그 노력을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형사법 시스템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백인에게 형량을 주는 것보다 흑인에게 형량을 주는 게 더 많거든요. 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지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 같은 것을 잡으러 간다, 소탕하러 간다 하면은 제일 먼저 그러려면은 백인 대학생들 모임으로 가야지 돼요. 그런데 길에서 그냥 뭐 아주 싸구려 마약하는 이런 그 흑인 동네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표적 수사를 할 때나 아니면 거기서 범죄의 형량을 줄 때도 사법 시스템이 인종차별주의적이다 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프 세션스라는 연방 법무장관은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코스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문화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인구가 많아서 히스패닉과 아시안들이 늘어나면서 백인들이 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완전히 어떤 그 게임 끝 어느 정도 정리하기 전에는 그런 스트러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 하니까 드리머도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이제 2018년도에 중요하게 될 텐데, 드리머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 미비자인 부모 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본인의 나라가 멕시코면 스페니쉬도 하지 못하고 영어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미루고 미뤄왔다가 의회에서 계속 그 통과되지가 않으니까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적어도 이런 어린이들만은 추방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이 갖춰지면은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그 프로그램 자체 이름이 다카입니다. 다카라고 해서 이제 그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이 다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민주당의 지도부와 그 협상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3월까지 끝나지 완전히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되지 않으면 이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이제는 성인이 된 자격 있는 사람들이 80만 명 정도가 쫓겨나야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네요. 86%가 서류 미비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죄가 없이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이 드리머들은 내쫓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86%는 제가 볼 땐 좀 많아 보이네요,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뭐 아무리 깎아도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왜냐하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데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예요. 오바마가 2012년이면 2008년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4년 내내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못했고,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니까 못한 거예요. 공화당 다수당이었었잖아요. 그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러고 끝낼 수는 없지 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지만 2017년인 지금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 처리를 해라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참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이기도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는 드리머에 대해서, 드리머를 그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오바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었던 게 많았어요. 공화당들 가운데서.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도 싫어했었던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라고 무시하는 그 백인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웃기죠? 제가 오늘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웃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백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흑인인 오바마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바마가 아니라 백인인 트럼프, 더군다나 자신들의 공화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해줘서 이 80만 명이 다 내쫓기게 된다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 이민 법원이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이 또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러면 그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2018년도 미국에서는 이 같은 그 드리머에 대한 일도 빅뉴스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을 한 미국의 2018년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다음 주가 됐던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한국, 인도, 유럽, 뭐 그 밖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오늘은 제목이 The World in 2018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2018년 미국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과 세계 다른 나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제가 비디오 촬영해 본다고 소리내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일상 라이프고요.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